아저씨, 조금만 버티세요. 이거 입으세요. 새벽 4시, 영하 15도. 한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패딩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죽어가던 노숙자.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가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100억대 재벌이었다는 것을. 2주 후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수표. 일금 10억 원정.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체불명의 변호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 수표는 무효입니다. 당신 같은 택배기사가 10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민수는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진혁 회장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서울 구로구 한 빌라 2층에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민수의 눈이 떠졌습니다. 올해로 58,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죠. 민수는 40년 넘게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20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젊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두꺼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좁은 원룸에는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죠. 전기세가 아까워 늘 약하게만 틀어놓습니다.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넓은 집은 필요 없었고 혼자 살기에는 이 좁은 원룸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푹 꺼진 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민수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5년 전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은 후로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금방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50이 넘은 남자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택배 일이 본업이 됐고 이제는 이것마저 감사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확인했죠. 아빠, 이번 달 생활비 붙였어요. 건강 챙기세요. 딸의 문자였습니다. 민수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결혼한 딸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위 눈치가 보일 텐데, 아이들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바쁠 텐데. 민수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아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거절했지만 딸은 끝내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민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아빠도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허리는 매일 아팠고 무릎은 시도 때도 없이 쑤셨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죠.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몇 알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끝이니까요. 새벽 5시 민수는 택배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죠. 손이 시려서 장갑을 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발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몸을 웅크린 채 집화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형님 오셨어요? 오늘 물량 장난 아니에요. 연말이라 그런가. 20대 후배 기사가 말했습니다. 기철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죠. 패기 넘치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민수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철이가 예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일이 있다는 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시대였습니다. 민수 또래의 사람들 중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폐지를 줍거나 노숙을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1톤 트럭에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죠.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무릎을 굽히고 최대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무게가 지금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오전 내내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택배를 배송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형 빌라였죠. 5층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내리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마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였죠. 민수는 그 소리를 무시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줌마 택배요. 어머 고생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 감사하죠. 민수는 항상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면 별점이 올라갔고 별점이 올라가면 물량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 바닥의 생존법이었습니다. 불친절하면 바로 도태됐죠. 젊은 기사들은 체력이 좋았고 민수 같은 노인 기사는 친절함으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려도 손님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수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1,600원. 그게 오늘의 점심이었죠. 트럭 안에서 먹었습니다. 난방비 아끼려고 엔진도 껐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차 안이 금방 냉장고처럼 변했습니다. 민수는 손을 호흡 불며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아, 옛날에는 이 정도 추위는 추위도 아니었는데. 1970년대 시골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난 민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어머니, 논에서 일하던 아버지. 그때는 가난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민수는 이 좁은 원룸에서 홀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영희, 25에 만나 30에 결혼한 여자였죠. 예쁘고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신혼이었죠. 딸이 태어났고 둘이서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는 당뇨가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다 늦게 발견했죠. 합병증이 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돈을 더 벌었으면, 병원에 더 일찍 데려갔으면.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행복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민수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아내 꿈을 꿨고 깨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있었고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강 근처 구로동 다리 밑을 지날 때였죠. 민수는 속도를 줄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란 천막 몇 개가 바람에 흔들렸고 그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에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기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겁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조금만 잘못됐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아내가 죽고 나서 술에 빠져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딸이 아니었으면 자신도 저 다리 밑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줄 게 없었죠. 그저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파김치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민수는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잠이 금방 왔습니다. 피곤하면 꿈도 꾸지 않았죠. 그냥 까맣게 의식이 사라졌다가 다시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내일도 또 새벽 4시구나.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하루. 대한민국 수백만 중장년의 하루가 이랬습니다. 민수만 그런 게 아니었죠. 이 나라에는 민수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이 사회가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민수에게도 곧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2주 후 강추위가 몰아친 날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경고했죠. 서울에 이런 한파가 찾아온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파주의보를 내보냈고 동파 사고와 저체온증 환자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반. 어차피 잠도 오지 않았죠. 추위 때문에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으로는 이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야, 진짜 춥네. 이거 옛날 보릿고개 생각나는 날씨야.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껴입었습니다. 내복 위에 스웨터, 그 위에 조끼,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전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준 패딩 점퍼를 입었습니다. 이 패딩은 민수의 유일한 두꺼운 외투였죠. 딸이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서 보내준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싸 보여서 돌려주려고 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겨울마다 이 패딩만 입었습니다. 따뜻하기도 했지만 딸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소중했습니다. 택배 집화장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배송이 지연돼서 물량이 적었죠.
민수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많은 짐을 나르면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형님, 오늘은 일찍 끝내고 들어가세요. 이 추위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기철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너도 조심해라. 감기 걸리지 말고. 오전 배송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물량이 적었고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추운 날에는 급하게 움직이면 근육이 굳어서 다치기 쉬웠죠.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점심에는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싶지 않았죠.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7,000원. 민수에게는 사치였지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오후 5시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죠.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영하 14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한강변 다리 밑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죠. 바람 소리인가? 하지만 분명 사람 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트럭을 세웠습니다. 무슨 소리지? 민수는 트럭에서 내려 다리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죠. 그곳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있었지만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6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죠. 얼굴은 시커멓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의식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남자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민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 저체온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거의 없었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였습니다. 이 추위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었습니다. 딸이 선물해준 유일한 두꺼운 외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이거라도 입으세요. 민수는 패딩을 남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도리까지 벗어 남자의 목에 감아주었죠. 민수의 몸에는 스웨터와 얇은 조끼만 남았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119 부를게요.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가 민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싫어. 병원 가기 싫어. 왜요? 이러다 죽습니다. 괜찮아. 그냥 여기서 죽을래.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을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도 날 안 찾아.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눈빛, 저 표정.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한동안 자신도 저런 눈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아저씨. 민수는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칼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죠.
패딩을 벗어서 몸이 금방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저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왜 나는 살아있나 자책했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딸과 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아이가 있어요. 제 딸, 그리고 손자도 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살아요. 그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들이 있었어. 하지만 10년 전에 연락 끊었어. 내가 사업 실패하고 빚 때문에 가족한테 피해줘서.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망쳤어. 가족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도망쳤어.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얼어붙은 눈물은 뺨에 그대로 얼어붙었죠. 10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혹시 찾아보셨어요? 아드님을? 찾을 수 없어. 나 같은 아비 아들이 싫어할 거야. 민수는 남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손이었죠. 아저씨,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살아만 계시면 그게 효도입니다. 살아계셔야 만날 수 있어요.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소. 민수는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트럭으로 데려갔죠. 남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황급히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길에서 발견해서. 일단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패딩이 없으니 추위가 직접 파고들었죠. 민수는 두 팔로 몸을 감싸며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에휴 춥네. 그래도 잘했지.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패딩은 아까웠지만 후회는 없었죠. 사람 목숨이 옷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죠.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몸살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열은 38도를 오르내렸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쉬면 그날 벌이가 없었으니까요. 택배기사는 일한 만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아프다고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었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해.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해열제를 삼켰죠.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패딩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에게 줘버렸으니까요.
민수는 얇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봄가을에 입던 옷이었죠. 이 추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괜찮아. 봄 되면 또 따뜻해지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죠.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멈추면 끝이니까요. 택배 집화장에 도착하니 기철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안색이 왜 그래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패딩은요? 그거 딸이 선물해 준 거 아니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노숙자를 도왔다고 말하면 괜히 호들갑 떨 것 같았죠. 아, 그게 잃어버렸어. 에이, 형님. 어떻게 그런 걸 잃어버려요? 딸이 알면 서운해하겠다. 그러게 말이야. 정신이 없었나 봐. 민수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싣기 시작했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감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기침이 심해졌고 밤에는 열이 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으로 버텼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약을 먹고 쓰러지듯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광고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한 봉투가 하나 있었죠. 뭐지? 광고지인가? 두꺼운 흰색 봉투였습니다. 겉봉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죠.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수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표를 꺼내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일금 10억 원정. 10억 원? 민수는 수표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장난인가? 누군가 자신을 놀리는 건가? 하지만 수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은행 이름, 도장, 날짜까지 모두 정확하게 찍혀 있었죠. 민수는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민수님께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신 패딩과 따뜻한 말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행복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함에 감사하며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누군가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보낸 것이 분명했죠. 그날 밤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 하지만 어떻게 노숙자가 10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사기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10억은 자신의 평생 벌이를 다 합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런 거액을 그냥 줄 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수표를 내밀었죠. 이게 진짜인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은행원은 수표를 받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고 전화까지 했죠. 민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은행원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상적인 수표입니다. 현금화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진짜라고요? 네. 발행은행에 확인했는데 문제 없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진짜였습니다. 10억이 진짜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범죄 아닙니까? 돈 세탁이나 그런 거? 수표 자체는 정상입니다. 출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민수는 수표를 다시 챙겨 은행을 나왔습니다. 현금화는 하지 않았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어떻게 10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읽었죠. 필체가 흔들렸지만 교양 있는 사람의 글씨체였습니다. 노숙자치고는 너무 정돈된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원래 부자였던 건가? 사업에 실패해서 노숙자가 됐다고 했었지. 민수는 그날 밤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노인은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가족을 떠났다고 했죠.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다고요. 하지만 사업을 했다면 숨겨둔 재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죠. 이걸 받아야 하나? 아니면 돌려줘야 하나? 하지만 누구한테 돌려주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딸에게 좋은 집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손자 교육비도 대줄 수 있었죠. 자신의 병원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민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돈을 공짜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 사람을 찾아야 해.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 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의 진짜 사연을 알아내기로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여전히 수표를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걸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돈을 공짜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 노인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일찍 마치고 한강변 다리 밑으로 향했죠. 그 노인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란 천막은 사라지고 빈 공터만 남아 있었죠.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민수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들요? 며칠 전에 다 떠났어요. 구청에서 쫓아냈거든요. 어디로 갔는지는 글쎄요. 아마 다른 다리 밑으로 갔겠죠. 늘 그렇잖아요. 쫓기면 다른 데로 가고. 민수는 실망한 채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뒤를 돌아봤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빛이 민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제 명함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받아서 읽었죠.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변호사 김태준. 변호사님이 왜 저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변호사가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고액의 수표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민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수표는 원래 제 의뢰인의 재산입니다. 의뢰인? 네. 최진혁 회장님. 한때 건설업계에 거물이셨던 분이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업계 거물? 그 노숙자가?
김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회사가 부도나고 실종되셨는데 최근에 노숙자 신세로 발견됐습니다. 강민수 씨가 병원에 데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노인이 건설업계 회장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실종되기 전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숨겨두셨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돈은 원래 회장님 아들인 최우진 대표님께 상속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그럼 그 수표는 회장님께서 스위스 계좌에서 인출하신 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을 처분할 능력이 없으신 상태죠. 치매라고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노인은 정신이 멀쩡해 보였는데요. 따라서 그 수표는 무효입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잠깐만요. 그 어르신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저한테 편지도 직접 쓰셨고, 치매 초기는 간헐적으로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무능력자로 간주됩니다. 그래도 이건 그분이 감사의 표시로 주신 건데, 강민수 씨, 김태준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민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위압적이었죠. 설마 그 돈을 받을 생각이십니까? 당신 같은 택배기사가 10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민수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택배기사가 어쨌다는 겁니까? 자격이요? 저는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사람을 도왔다고 10억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김태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회장님을 이용한 건 아닙니까? 치매 노인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거죠. 뭐라고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자신이 언제 누구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태준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순수하게 도왔다는 걸 그날 밤 다리 밑에 CCTV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명할 수 없었죠. 그날 밤 그 자리에는 자신과 최진혁 회장 단둘이었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김태준은 명함을 하나 더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 수표를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금화하신다면 김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김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집으로 돌아와 민수는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10억? 아내 병원비를 제대로 못 내줘서 가슴 아팠던 자신에게, 딸에게 제대로 용돈 한 번 못 보내줘서 미안했던 자신에게 10억은 구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건강 챙기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그래,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돈으로 딸에게 좋은 집도 사주고 손자 교육비도 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회장님은 내게 주고 싶어 하셨어. 그게 잘못인가? 민수는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돌려줘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최진혁 회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의 진심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병원 여러 곳에 전화해 본 끝에 성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최진혁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당장 그 병원으로 향했죠. 면회 가능합니까? 가족이십니까? 아닙니다. 은인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구해서 응급실에 데려간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죄송하지만 가족 외에는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뵈어야 할 일이 있어서요. 5분만이라도.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간호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 허락하겠습니다. 3층 병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침대가 있었고 거기에 최진혁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보다는 안색이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최진혁은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 그때 패딩 준. 네, 맞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수표 정말 저한테 주신 건가요? 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그 돈 받을 자격 있어. 하지만 변호사가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회장님, 아드님 재산이라고. 그 말에 최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들은 날 버렸어. 예.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버렸다니? 10년 전 회사 부도 났을 때 최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날 정신병원에 가뒀어. 재산 빼앗으려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뒀다고요? 나는 도망쳤어. 노숙자로 살았어. 그게 더 나았어. 최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날 사람 취급해줬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이 노인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돈 받아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야. 최진혁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30대 후반의 남자가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 차가운 인상이었죠. 뒤에는 김태준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최우진 대표님입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시죠? 김태준이 소개했습니다. 최우진은 민수를 노려봤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서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군. 사기꾼이라니요. 저는 그냥. 닥쳐. 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치매 노인한테 접근해서 돈을 받아낸 주제에 최우진은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에게만 분노를 쏟아냈죠. 우진아. 최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요? 최우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말아먹고 우리 가족 망친 건 어떻게 용서합니까? 최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버지가 만든 빚을 갚느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정리가 끝났는데 아버지가 또 사고를 치셨네요. 우진아 아빠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민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사에 끼어듭니까? 최우진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고소장 준비하세요. 사기, 횡령, 뭐든 다 적용해서요. 알겠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돈 얘기만 하다니요. 강민수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수표 돌려주시면 합의하겠습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당신도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치매 환자가 준 돈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수표를 꺼내 김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김태준은 수표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최우진은 민수를 비웃듯 보더니 병실을 나갔습니다. 김태준도 따라 나갔죠. 병실에는 민수와 최진혁만 남았습니다. 최진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민수는 최진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게 중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죠.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 3일 후,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를 나르고 밤에 지쳐서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억을 잃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최진혁 회장의 슬픈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던 한때의 거물,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다가 다시 한번 아들에게 짓밟힌 노인. 민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죠. 그런데 작은 소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뭐지?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마음으로 소포를 뜯었죠. 안에는 작은 메모리칩 하나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수님, 저는 최진혁 회장님을 10년 동안 돌봐드린 봉사자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계속 찾으셨습니다. 이 메모리칩에는 회장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박영숙. 민수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모리 칩을 꽂자 음성 파일이 하나 나타났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게 강민수 씨. 최진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는 자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서일세.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년 전 내 회사가 부도났을 때 내 아들 우진이는 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네. 내가 미쳤다고 치매라고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서 말이야.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 진단서? 하지만 나는 정상이었어. 우진이가 노린 건 스위스 비밀 계좌였지. 100억 그 돈을 빼앗으려고 날 가둔 거야.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나는 간신히 도망쳤어. 그리고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지. 그게 내 아들에게서 도망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자네를 만났어. 그날 밤 난 정말 죽고 싶었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 하지만 자네가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네. 내 재산을 자네에게 주기로. 우진이한테 주느니 자네 같은 따뜻한 사람에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진이가 알아챘나 보네. 자네를 공경에 빠뜨려서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메모리 칩에는 또 다른 파일이 있네.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의사소견서, 그리고 우진이가 날 불법 감금했다는 증거 자료들이야. 민수는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여러 서류가 저장되어 있었죠. 의사소견서, 병원 기록, 그리고 최우진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문서들. 부탁일세, 강민수 씨. 이 자료를 경찰에 넘겨주게. 그리고 내 아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게.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교육이니까.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이런 일이.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 최우진은 감옥에 갈 겁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아들인데 최진혁 회장이 정말 그걸 원하는 걸까요? 하지만 녹음 속 최진혁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건 회장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죠. 이건 증거야. 완벽한 증거.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불법 감금과 재산 횡령 사건입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최우진을 불법 감금,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했죠. 민수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최진혁 회장의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죠.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최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태준 변호사가 있었죠. 증인, 피고인 최우진이 피해자 최진혁을 어떻게 대했는지 목격한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병원에서 최우진 씨가 아버지를 대하는 걸 봤습니다. 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최우진 씨는 아버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최우진은 차갑게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최진혁 회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전문 증거입니다. 최우진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기각합니다. 피해자의 육성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진혁의 녹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죠. 우진이가 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네. 녹음을 듣던 최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100억 중 90억을 이미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를 불법으로 접근해서 횡령한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최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 치매였기 때문에.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소견서에는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진단서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당신이 조작한 진단서와요. 최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최진혁이 들어왔죠. 박영숙 봉사자가 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수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최진혁이 증언하고 싶다고 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허락합니다. 최진혁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죠. 우진아. 최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았죠. 아빠가 미안하다.
회사를 말아먹어서 너희 가족을 힘들게 해서 최진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비를 가둘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범죄야. 아버지 저는 최우진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하지만 넌 잘못했어. 그걸 인정해야 해. 최진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최우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던 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돈만 벌다가 결국 다 날려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최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최진혁도 눈물을 흘렸죠.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최우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횡령한 재산 90억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최우진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죠. 최진혁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회장님. 민수는 최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최진혁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계절이었죠. 민수는 더 이상 택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혁 회장이 다시 한번 10억을 선물했고 이번에는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쳤죠. 민수는 처음에 또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단호했죠. 이번에는 받아주게. 내 진심이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내가 정상이라는 걸 의사가 증명했으니까. 회장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구로구 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죠. 이름은 따뜻한 밥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김치찌개 하나 주게.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식당은 늘 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수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했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적자 아니에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사람이지. 딸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허허, 뭘 그런 걸 가지고. 민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는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죠.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진혁 회장이었죠.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나도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네. 최진혁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살아있었죠. 우진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네. 최진혁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다행이네요. 자네 덕분일세.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아이를 영영 잃을 뻔했어.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들을 다시 찾은 게 더 감사하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보리밥이었죠. 이 맛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같네. 최진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언제든 오세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식당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헌 옷을 입은 노숙자였죠. 망설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을까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앉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가져다 드릴게요. 노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것.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아내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죠.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이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 남을 도우면서 말이야.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죠.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게 사랑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이었죠. 민수의 가슴에도 봄이 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알았죠.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따뜻함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커진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택배를 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당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힘내볼까?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리. 하지만 민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따뜻한 밥상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겁니다. 민수가 나눠주는 따뜻함을 받으며 조금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게 민수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